오늘은 저의 경제정책인 전환적 공정성장을 성장의 관점에서 실행 방안을 담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재명의 신경제는 대전환 세계 5강이라는 담대한 계획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다시 지속성장의 길을 찾는 지도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까지 동시에 맞으면서 역사적인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 대국입니다. 지금부터 이재명 신경제 세계 5강으로 가는 4가지 대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대전환은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 이 4가지 영역의 대전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4대 대전환만으로는 세계 5강을 꿈꾸는 이재명 신경제를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전환을 지원하는 2가지 개혁과제를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국민들께서 모두 동의하시는 공공개혁입니다. 두 번째, 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금융개혁입니다. 저는 세계 5강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4가지 원칙으로 일할 생각입니다. 가장 먼저 속도가 중요합니다. 바로 확산입니다. 확산. 세 번째 원칙, 바로 실용입니다. 마지막, 바로 희망입니다. 모든 기적과 변화는 할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성장 앞으로, 공정 제대로, 대한민국 세계 5강을 이재명 신경제가 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속성장을 통해 세계 5강으로 가자는 이재명 신경제 비전을 들어봤습니다. 바로 지금이 성장과 대투자를 통해 네, 문화일보 송정은입니다. 신경제의 경우에 이낙연 대표님께서 경선 당시에 이제 신복지와 신경제 양날개 구상을 말씀을 하셨는데 좀 이를 염두에 두고 네이밍을 하신 건지 궁금하고 앞으로 이제 뭐 신외교나 신교육, 뭐 신과학 이런 시리즈도 나올 구상이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신경제라는 이름을 지을 때 우리 김태년 전 원내대표께서 이 신경제 꼭 약간 옛날 냄새 나지 않냐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그래도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로는 신경제라고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했고 또 이 신경제, 새로운 경제 이것은 사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도 합니다. 아주 어려운 이름을 붙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국민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통상적인 네이밍이 우리의 정책을 설명하는 데 훨씬 낫겠다 싶어서 신경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낙연 후보, 전 후보님을 포함해서 우리 경선 때 함께했던 많은 후보들의 좋은 정책들은 저희가 앞으로 이 본선 정책 공약으로 만드는데 아주 많이 참고할 뿐만 아니라 그 중요한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포섭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 도시 건설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는 대학 서열화가 존재하고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은 서울에 몰려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달에 후보님께서 서울대 이전이나 국립대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장기적 과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상하시는 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은 이제 각 대학들이 그러니까 연구와 교수 기능만 수행을 기본적으로 하고 또 예외적으로 R&D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창업도 일부 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을 좀 역할을 좀 확대해서 주거 기능과 또 산업 기능을 좀 추가하자. 그래서 대학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통합적인 산업, 경제, 주거, 연구
학습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보자. 이게 어쩌면 지방 도시들 발전에도 매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개방형 국가를 세계 5강 국가의 기준으로 제시하셨는데요.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통과를 외치는 시위가 추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둥지 키우기 전략이 오늘의 핵심인데 이 중에서도 세 가지의 핵심을 뽑는다면 무엇인지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차별금지법 문제는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 각 분야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각 영역에서 실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정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입법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국민적인 논의를 좀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차별금지법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많은 곡해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의도적인 이제 가짜 뉴스도 있을 테고 또 거기에 사실은 현혹된 일부 곡해하시는 오해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계곡 정비 사업을 하면서도 느낀 것인데 그 수억 또는 수십억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복잡한 일조차도 개인의 이해관계의 치명적인 일조차도 충분히 설득하고 설명하고 또 대안 만들고 토론하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다 99.7%가 자진처를 가더라. 그런 점에서 저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이제 오해와 곡해들이 좀 제거되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이견이 많은 부분들은 조금씩 조정해 가면 저는 충분히 합의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신경제 중에서 중요한 걸 세 개만 꼽아라고 하니까 그 중에 제가 또 골라야 되니까 매우 어렵긴 한데요. 좀 짧게 하라고 자꾸 그러십니다. 근데 저는 즉흥적으로 생각하는 걸 말씀드린다면 저는 국가의 역할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국가의 역할 확대. 오늘 말씀드린 거의 핵심은 국가의 역할 확대를 통해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두 번째, 과학, 그 다음에 기술, 첨단 과학기술 또는 기초과학기술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낸다. 세 번째, 미래형 인재 양성을 정부가 책임진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경제 관련해가지고 지금 국제 상황이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중앙은행이 한번 올리기 시작하면 계속 올리는데 한국도 올려야 될 테고 이런 금리 인상기에는 좀 어떤 경제 성장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시중 유동성 축소 문제는 아마 자산 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죠.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에 아마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자산 시장의 영향은 영향이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디지털 전환 또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또는 국가의 교육체제 혁신 그리고 기초 또는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은 그와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언제나 변동하는 것이고 또 이자율이 올라가는 것은 경제가 일부 회복됐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데 경제가 회복되든 침체되든 그와는 좀 직접적 관계를 좀 넘어서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산업, 새로운 경제를 위한 투자 또 전환은 신속하게 또 힘주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자 인터뷰에서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시점을 임기 내로 못 박지는 않으셨는데요. 주가지수 5천과 세계 5강 진입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임기 내에 도달할 수치 목표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지향할 그렇다고 뭐 초장기 목표는 아니고 충분히 도달할 수 있고 또 최단 기간에 도달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비전과 목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전혀 우리의 역량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는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 교육혁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서비스업 발전 말씀하셨는데 그 서비스 발전 기본법 그거에 대한 입장이랑 그리고 수출 1위 그 할 수 있는 그 제품을 100개로 늘린다고 하셨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그럴 기대가 있는
제품들 혹시 꼽으실 수 있는지 좀 여쭤봅니다. 글쎄요, 뭐 특정한 제품을 제가 지적해가지고 이게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네요. 그리고 지식 서비스 발전 분야는 사실 우리 산업이 이제 전통 제조업 중심이라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우리의 서비스업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거의 음식점 뭐 이런 좀 전통적 영역이어서 새로운 영역으로 좀 전환해야 된다. 그 중에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금융 이런 것들이 되겠죠. 또는 더 좁게 얘기하면 반도체 분야는 생산보다는 설계 이런 쪽들이 훨씬 더 지식 서비스업에 가깝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어디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 그 역량을 좀 넘어서는 것 같네요. 오늘 경제 비전 선포식 자체가 국가 경제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후보님께서 지난해 출마 선언문이나 후보선언 연설문에서 보면 거듭 민생개혁을 강조하셨거든요. 민생개혁과 국가 경제 비전에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국가의 역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안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동체 자체를 지켜내야 되겠죠. 안보 영역은 예를 들면 뭐 타국과의 관계, 또 질병, 재난 이런 걸로부터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질서 유지일 겁니다. 질서, 공정한 질서 유지를 통해서 구성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 합의된 질서를 어길 경우에 충분한 제재를 가해서 합의된 규칙이 지켜지게 하는 것. 그래서 예측 가능한, 신뢰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게 정부의 역할일 테고, 저는 그 중에 가장 내용상으로 중요한 게 저는 민생을 책임지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 국민의 삶.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제 경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경제 문제가 정치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냐? 사실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치 문제는 경제 문제에서 출발하는 거죠. 토대에 해당됩니다. 토대. 그래서 이 경제 문제, 민생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개혁이죠. 근데 지금 오늘 아까 우리가 발표된 문안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환적 공정성장 중에서 전환성장 부분에 중심을 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건 뭔가 빠져있다는 얘기인데요. 빠져있는 영역이 바로 공정성장 영역이죠. 우리 사회의 공정한 질서를 회복하고 균형을 회복해서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만들겠다. 이 부분을 저희가 공정성장 전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 사실은 개혁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힘의 관계를 회복한다든지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한다든지 또는 남녀 간의 불균형을 회복한다든지 또 기업과 또 자본과 노동 간의 균형을 회복한다든지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균형을 회복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개혁이고 이 개혁을 통해서 자원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그러면 새롭게 성장의 모멘텀이 생겨날 수 있다. 이게 곧 민생개혁인 것이고 곧 성장 전략이기도 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백프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부족한 질문 그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